일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에도 연기 때랑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 여기 강의 계획서에 잠깐 이 강의 진도표 보겠습니다. 그 진도표 보면 내용이야 뭐 페이지에 맞춰서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3회차, 6회차, 9회차의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대부분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볼 것이고, 사실은 그 10회차랑 11회차에 한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9회차에 하는 기판형 내용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을 못 보고 있죠. 이 부분들은 대신에 그 이순환에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요도를 따진다면 1, 2, 3, 4, 5까지가 한 3분의 1 정도 나올 거고, 그 뒷부분 6, 7, 8, 9, 10, 11에서 사실 3분의 2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또 기판력이랑 관련된 거는 이순환 때 문제를 많이 풀 거니까 그때 가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이렇게 냈고, 그리고 시험은 제가 지금 출제를 해놨는데 단문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례 문제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례 문제로만 나올 수도 있고 50분짜리 시험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이 100분이죠. 100분이니까 50점 배점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본서 그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 전체 개관하는 내용인데,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모르셨을 것이고, 이번 일기 때는 조금 아실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나랑 상대방이 싸우는 것인데, 나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장을 써서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연기 때랑 똑같이 제가 칠판에다가 쓰는 거 꼭 가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꼭 가필이 필요한 내용은 제가 가필하라 할 건데 필요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B 입장에서는 받고 나서 A라는 놈이 나한테 싸움을 걸었네, 소송을 걸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대립 당사자 구조가 성립해서 소송이 성립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관할 법원에다가 일단 제출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소장을 심사하게 되겠죠. 법원 입장에서는 소장을 이제 살펴보고 누가 소를 제기했는지 확실하게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보정명령을 내려야겠죠. 문제가 있을 때는 보정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지를 첩보하지 않았을 때, 우표 같은 거 인지를 첩보해야 될 때는 인지도 붙여라 라고 명령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고요. 부본, 정본 전부 다 사본입니다. 자, 이러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게 되어서 당사자들 일단 답변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 변론기일 열 거니까 그때까지 서류 다 제출하고 준비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피고에게 고지하면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때부터 소제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을 때 부제출한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너 할 말 없으니까 제출 안 한 거네 라고 하면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록 검토, 이건 법원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를 임의로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엽니다. 지금은 변론 기일을 바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안 잡아도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따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가 개시되게 되면 소송 요건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이 소송 요건 심사는 소를 각하시킬지 아니면 소가 적법한 것으로 유지시킬지 여부의 문제인데요. 이 소송 요건 심사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즉 끝까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1심, 2심, 3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은 3심이죠. 여기가 법률심이고 여기까지가 2심까지가 사실심이라서 이 A와 B는 1심과 2심에서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3심에서는 따로 못한다. 그리고 1심과 2심은 같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나가서 주장 제출을 해야 되지만 이 3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이 보통 14명 있죠. 대법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변론기일 다 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면 심리가 원칙입니다. 즉 서류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 외 1심과 2심에서는 서류도 왔다 갔다 하지만 법원에 나가서 변론기일에 나가서 재판도 실제로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송요건 심사는요, 본안심사와 똑같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요건심사 완료 전 본안심리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본안은 너무 명백한 겁니다. A가 제출한 증거 등을 보니까 A, 네가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러면 바로 A 이겼다 판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요건심사를 마친 다음에 A가 이겼는지 전지 판결을 해야 되지, 바로 요건심사 완료 전에 본안심리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너 졌다, 아니다, 너 이겼다, 이런 식으로 판결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문제였고요. 그 다음 제1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말로 해야 되고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해야 되며, 이 변론 절차는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청객들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심심하시면 가셔서 신청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쌍방을 같이 심리해야 됩니다. 쌍방을 같이 심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썼다 하더라도 법정기일에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론 기일에 사람들이 나오는 날이죠. 그 나오는 날에 당사자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 다른 사석에서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연날 이 조사를 다 끝내야 되고, 이것을 집중 증거 조사 기일이라고 하죠. 그 외 변론이 한 번만 열리고 바로 소송이 끝나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변론을 여러 번 열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변론 기일 등을 열 수도 있고요.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변론을 갱신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뀐 판사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했는지 잘 모르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전자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도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모릅니다. 내가 다시 말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변론의 갱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변론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똑같은 소송이니까 같이 해도 되겠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송이니까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럴 때 뭐 병합 등을 하게 되겠죠. 뭐 증거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 졌냐를 내줘야 됩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겼냐 졌냐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2주 내 항소 등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서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기판력 부분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매우 중요한데,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기판력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앞부분도 좀 골고루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2심 절차로 올라가는데요,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1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심에서는 1심 소송 절차에 관한 조문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심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소송을 열어가지고 심판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을 때 그때 하는 구제 절차라서 이거는 비상불복 절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열 수 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 조금 그리고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1조. 우리 민법을 1차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민법에도 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었죠. 민사소송에서도 1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사소송에서는 대원칙입니다. 자,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양 당사자와 소송관계에 있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1조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민법에서 신의 측과 마찬가지로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부터 보자면, 신의 측이란 것은 민사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공, 신경,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셔도 되겠죠. 적정, 공평, 신속, 경제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원리이고, 일반적인 신의 측 적용례의 유형화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학자들이 분류한 겁니다. 사실 학자들이 분류를 한 것이고, 판례는 이 4가지를 엄밀히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측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판례도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담은 문제를 써야 한다면 이 내용대로 분리를 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셔서 부모 신람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신람, 뭐 부당 형성 배제, 그 다음 모순 거동 금지, 그 다음에 소송의 실효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용 금지의 원칙에서 부모 신람입니다. 제가 앞글자만 따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단어가 있다 치면 여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만 치시고 이 두 문자 써가지고 두 문자를 외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문 문제 쓰실 때 꼭 외워야 되는 거 요건들 있죠.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고 이 두 문자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키워드 단어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제 경험이긴 한데 저도 어릴 때에는 그냥 읽으면 외워지지 않을까? 1차 시험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객관식 시험은. 근데 2차 시험은 이게 내용을 외우지 않으면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겠다 생각해서 저도 그때부터 두 문자 따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부모 신람이라고 외우시고 먼저 부당 형성 배제, 그 다음에 모순 거동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늘려나가시는 게 좀 타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배제 보겠습니다. 당사자 1방이 간교한 계책을 써서 악의로 소송법규의 요건에 맞는 법적 상태를 작출하여 소송법규의 요건, 그 요건에 따른 법적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서 해당 법규에 부당한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즉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신의 측에 의하여 그 효과가 부정된답니다. 관련 판례 문구로 볼까요? 자, 판례도 뭐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판례 문구 보는 게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판례 문구 그대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 이런 방식으로 쓰셔야 돼서 넣어놓은 겁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에 있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판례가 이거 외워서 쓴 걸까요? 아니죠. 이거 조문 1조 인용한 겁니다. 1조 쓰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되고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자 이번에는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관할이라는 민사소송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래 이 사람은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었는데 관할권 발생시키려고 내가 만들었다. 일부러 만든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 되어서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관련 재판적 조문이 뭐였죠? 관련 재판적 내가 이 친구한테 소를 제기할 때는 뒤에 관할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 피고 주소지죠. 피고 주소지인데 나 피고 주소지 너무 멀다 이겁니다. 여기 부산이고 너무 머니까 나 그냥 내가 있는데 근처에서 소송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B랑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여기서는 절 이름이 금산사였나 그랬고요. 자 B랑 관계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조계종 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조계종은 서울 종로에 있으니까 이 조계종을 소송을 추가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금산사라는 게 조계종 산하에 있는 절이니까 조계종한테도 소를 제기해버리자. 그래서 조계종한테 소를 제기하면서 둘이를 합쳐서 서울에 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서울에 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재판적을 발생시키려고 내가 서울에서 소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태를 작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출했을 때에는 법원 입장에서 신의 측에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소송의 부당 형성을 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제목은 소송의 부당 형성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용이라고 되어 있죠.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라고 되어 있죠. 남용은 저기 뒷부분에 부모 신람할 때 권능의 남용 금지 있었는데요. 판례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용이라고 하면서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라고 했으니까 문구를 쓰신다면 관할 선택권에 남용이란 표현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안 자체가 이 금산사라는 절을 이용해서 관련 재판적 만들려는 거였으니까 25조가 쓰인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 문제 풀 때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걸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고시에는 판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적과 관련한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지금 답안 작성도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판례 문구 그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먼저 쓰는 게 보통은 문제점이고요. 뭐 연기 때도 이거 했지만 그 다음은 이 판례 문구랑 똑같이 조문입니다. 조문.
어떤 판례가 어떤 조문이 관계가 되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법은 대륙법이죠. 그 미국 법이랑 다릅니다. 미국은 판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은 조문이 있고요. 우리 법 중에서도 이거는 민사소송법이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해야겠죠. 이 방식은 뭐 여러분들 노동법이라든지 다른 데 답안 쓸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문을 쓰시고, 조문과 관련된 거 여기서는 신의칙이죠. 그래서 1조 조문을 쓰시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쓰십니다. 민사소송법 1조를 여기서는 쓰는 거죠. 그리고 관련되는 조문이 이 사안에서는 관련 재판적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25조도 찾아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1번 조문에 민사소송법 1조 쓰시고 2번 조문에 25조 쓰시고 이렇게 조문부터 쓰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답안 쓸 때 이 민사소송법 이거 너무 긴데 다 붙여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답안을 작성하실 때 그냥 제일 위에다가 민사소송법 법명은 생략함 이런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법령 이하 생략 이렇게 하고,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 법제 1조, 법제 25조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명을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쓰고 하셔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법명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만약에 복잡한 문제가 나왔다. 여기도 나오겠지만 기출문제 중에 있지만 민사소송법이랑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나 헌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법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사소송법만 쓸 거니까 이거를 쓰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써주시고, 여기 사안에서는 여기 관련 판례 내용이 이 2011-62죠. 이 관련 판례 써줘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 한 문단 있는 덩어리를 다 써야 되나요? 자,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짙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이 대부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관할 선택권의 남용임으로 관련 재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내용 먼저 짙은 글씨부터 외워서 써주시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앞뒤를 좀 더 연결을 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안이 어떠한 경우인지, 이거는 다른 법도 똑같이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섭을 해서 왜 신의칙에 반한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사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사실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고 소송을 이쪽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하기로 당사자들끼리 관할 합의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들끼리 여기 소를 제기하기로 했고 얘도 동의를 해놓고서는 여기 소를 제기하기 귀찮으니까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자, 포섭을 할 때는 자, 신의칙 조문 썼었죠. 그리고 이거 부당형성 배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도 될 수 있나요? A가 B랑 관할 합의 해놓고 관할 합의대로 하기 싫어서 멋대로 서울에다가 소를 제기했죠. 이건 모순거동 금지 원칙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섭을 하실 때에는 관련되는 말들을 다 언급을 하시면서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분석한 걸 쓰셔야 돼요. 본인이 분석한 거 쓰셔야 됩니다. 분석한 거 안 쓰시고 나는 판례 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한 줄 띡 쓰시면 안 되고, 사실관계 문제가 길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풀라는 겁니다. 그 사안 포섭해서 풀라는 거니까 사안의 포섭은 좀 반드시 풍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행정쟁송법은 이 포섭을 잘하는 사람이 고득점합니다. 보통은 민사소송법은 그래도 법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행정쟁송법은 좀 법리가 민사소송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법들, 법들 포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그 과정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소송수행, 이게 민사소송법 1조를 쓴 것이고요. 민사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해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었는데 병합한 것이 명백, 이게 포섭인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 되어서 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줄 개념이 중요하겠죠. 당사자 1방이 과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 직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쟁송법에도 아마 이 모순 거동 금지 원칙 나올 거예요. 행정기본법에 아마 이게 있을 텐데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행위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다면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한 원칙입니다. 자, 이때 따라서 추한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추한 항소라는 거는 추후 보완하는 항소다. 원래 항소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완하는 취지의 항소를 신청했는데 지가 신청해놓고 나의 추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그럼 법원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답니다. 허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재소 특약, 지들끼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가 소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앞뒤 다른 행동을 했죠. 그래서 모순 거동 금지 원칙에 반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취하 계약에 반하는 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 행동이랑 반대되는 행동했으면 모순 거동 금지 원칙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목을 위주로 해서 사안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판례들 하나하나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외워서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달리 말하면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은요, 여기 두 문자 딸 겁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여기서는 장기간이라고 했는데 장자 두 문자 따시거나 장자 두 문자 따시고 일단 아니면 상당한 기간에서 상자로 두 문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자로 쓴 판례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 여기서는 정자에다가 또 동그라미 칩시다. 그러면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 친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건가 보다 라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상청,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 여기 세자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상정세, 새삼스럽게 안 하다가 갑자기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정세는 두 문사를 짜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실효의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칙은요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 시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때도 나오기 때문에 실체법, 즉 민법에서도 실효의 원칙이 있는데 소송법상에서도 실효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 끊는 표시 하겠습니다. 끊는 표시는 제가 늘 말하듯이 이렇게 슬래시 끊는 걸 말하죠. 자, 상정세라는 두 문자를 외웠고, 그럼 실효의 원칙이 뭔지 쓰시고,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서 실효기간, 자, 실효기간 거기도 표시합시다. 실효기간의 길이,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거는 앞에서 상정세 할 때 외웠으니까 따로 표시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부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경우마다 다르게 보아야 된다. 이거 뭐죠? 구체적 경우마다 다르게 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섭하는 것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결론을 외우려고 하시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라는 겁니다. 권리를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기간의 길이 등을 고려해서, 자,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근데 고려해야 되는 건 객관적인 사정들입니다. 주관적으로 지들 머릿속에 있는 걸 법원이 고려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많이 나오는 말이죠.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나중에 자유심증주의에서도 이러한 표현 나오죠. 판사도 기본적으로 자유심증주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야 되죠. 말 같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사의 판결 자체도 탄핵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실효의 원칙은 상정세 일단 외워주시고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이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기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 서술해 주시면 다 된 겁니다. 단문 쓰실 때 부모 신람 중에서 실효의 원칙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은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소권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이거는 14년도 노무사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되었죠. 사례 문제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소권의 실효 여부,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권리도 실효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소권 실효에 인정을 하는 견해는 소권도 실효 원칙에 의해 소멸될 수 있으니까 소권 행사가 실효 원칙에 반하면 소를 각하해야 된다. 이거는 결론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소를 각하해야 된답니다. 소를 각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권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요, 우리 헌법에 보면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판사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실효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취지일까요? 헌법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나요? 안 되죠. 재판상 청구권도 포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효될 수 없다고 하며 소권 실효가 문제되는 사안은 소권 남용으로 처리해 소각하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똑같네요. 소각하로 처리합니다. 실효가 아니라 남용의 원칙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효의 원칙, 소권 남용, 부당형성 금지, 모순거동은 뭐라고 했어요? 학자들이 그냥 임의로 나눈 거지 다신의 성실의 원칙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은 소권 불행사가 문제되는 사안은 실체법상 권리의 불행사이므로 실체법상 권리 실효에 관한 문제로서 소송상 소권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소권 실효 부정설은요, 소권 실효 부정설은 아예 실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실효가 되긴 하는데 소권이 실효되는 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가 실효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봤던 실효의 원칙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A가 B한테 청구권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청구권이 있어서 A가 B한테 요구를 했어요. B가 돈을 갚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판사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A가 B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들끼리 문자로 나한테 돈 갚아라고 하는 게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권리 행사를요, 법원한테 하는 거, 법원한테 해가지고 B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 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돈 갚아라라는 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효의 원칙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소권 자체가 실효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한 일부분이 있는 것이죠. 얘가 권리 행사한 부분이 실효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 실효서는 소권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권은 실효되는 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 행사가 실효되는 것으로 보자. 즉 민법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자 라는 견해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학설을 다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근로자들이 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9년 후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사용자로서도 면직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 원래는 무효인 면직 처분이라든지 무효인 해고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나를 왜 해고시켜? 해고 무효야. 나 아직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 내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다 받고 9년 뒤에 보상금까지 다 받았답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나 보다, 해고한 걸 다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용자로서도 면직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 근로자 들이 새삼스럽게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실효의 원칙의 효과는 뭐예요? 효과. 이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 권리 행사가 안 됨입니다. 권리 행사가 안 됨. 이게 효과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효과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조문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있는 법조문이 있죠.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사 시간 고조선 8조 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이게 요건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뭔데?
죄에 대해서 학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죽인다는 행위가 뭔데?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는 이라는데 사람만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죽이면 그것도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것과 관한 학설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생겨날 수가 있겠죠.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춘 놈이면 효과가 뭐예요? 사형에 처한답니다. 우리 민법도 똑같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물건을 주기로 한 사람은 물건을 주어야 되고 사기로 한 사람은 돈을 주어야 된다. 항상 요건과 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문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목차가 의, 요건, 뭐 절차가 있다면 절차, 아니면 없으면 마지막에 그냥 효과만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조문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기 포섭을 하시는 겁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포섭을 하는 거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효과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을 죽인 자가 맞으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문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례 문제를 쓸 때도 법 조문이 이거죠. 법 조문이 이거고 그 다음에 답을 낼 때는 효과에 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문에 뭐라고 써있는지 역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조문을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노력해야 한다.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민법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우셨을 건데 신의 성실의 원칙의 효과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는 권리 행사를 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권리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효과는 여기서 다시 판례 보듯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을 쓰실 때 마지막에 의요건 절차 효과, 신의 성실의 원칙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쓰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 주실 게 뭐냐면 1조에서는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를 쓰셨으면요 기본적으로 검토를 쓰셔야 됩니다. 학설은요 나 이만큼 알고 있어요. 판례는 나 판례도 알고 있어요. 이거고요. 검토를 왜 쓰셔야 되냐면 내가 그 중에 뭐가 타당한지 내 의견을 써야 됩니다. 내 의견을 안 쓰고 학설 판례만 쓰고 다 되면은 그냥 암기 시험이죠. 그건 사례 시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주관식이지. 그냥 암기 시험이고 검토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 포섭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중에 뭐가 타당한지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뭘로 골랐나 봅시다.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의 권리 행사를 제소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뿐이므로 즉 이 친구가 가진 권리를 단지 소송이라는 방법만을 취하는 것뿐이므로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으로 봤네요. 저는 소권이 기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왜요? 재판 청구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없어진다라고 판단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으로 처리해서 이때는 결론이요 청구 각하가 아니고 청구 기각입니다. 자, 실체법과 관련된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이기고 지고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구 기각입니다. 청구 기각. 소를 제기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소 각하가 아니라요. 청구 기각의 결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판례와 같이 소권 실효를 인정하되 여기서 말하는 소권 실효는 재판 청구권이 부정된다라는 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가 실효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견해를 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로 간 겁니다.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로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걸 따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 책을 본다면 일로 가시는 게 편하신데 뭐 다른 걸로 가셔도 됩니다. 소권 실효 인정설 뭐 그냥 이것도 권리의 일부일 뿐이니까 실효된다라고 보겠다. 나는 그렇게 보겠다. 그렇게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는 판례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제 견해를 취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검토는 저는 판례 견해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검토 이 책에 있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조금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권 자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소권의 행사로 인한 그 사람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실체법상 권리 실효설로 보아서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 14년도 노무사 시험 문제도 제 문제집에 실려져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제 문제집에 노무사 기출 문제는 거의 다 실려져 있습니다. 해설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조금 길었죠. 상정세에 소권이 실효되는지 여부 논의까지 써야 되니까 다문 문제가 나오면 좀 길 겁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소송 외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상 권능 행사는 금지된다. 대법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이유를 들어서 재심 청구 안 돼요. 기각하였음에도 또 똑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여서, 자, 소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은 맞는데 안 된다라고 한 걸 100번씩 하면은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법원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5천만 국민 중에 소송을 한 1,000만 명만 한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소권도 남용될 수 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시행된 소권 남용 규제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이 있으면 책을 다 바꿔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개정법 있는 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정법이 만약에 나왔잖아요? 땡큐입니다. 법전 뒤져가지고요, 바뀐 조문이 어디인지만 찾아서 다 뺏겨 쓰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판례도 없습니다. 이건 조문만 뺏겼으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땡큐죠, 오히려. 자, 그래서 보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 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과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 소송 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 소송 구조라는 게 있는데 당사자가요 도저히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다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구조조차 하지 않도록 규정했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과 사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요 소송 지원 어디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흉악범입니다. 흉악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변론 안 해주고 싶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 질 것이 뻔한데 시간 미루려고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에서 이제는 질 것이 뻔할 때에는 소송 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128조 2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이 미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고요. 무변론 소각하 판결을 할 때에도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조문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와서 단문을 써야 된다면 조문의 위치 정도만 기억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자, 기존에 소권 및 항소권도 남용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문을 만든 겁니다.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신 500만 원 과태료 물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거겠죠. 한편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이거 해보니까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문 문제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나온다면 이 해당하는 조문들 위치만 어딘지 기억하셔서 법전 뺏겨서 쓰시면 점수 다 받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의 효과 보겠습니다. 신의칙 위반.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직권조사 사항, 항변 사항이 아니고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법원이 알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앞뒤 말이 다른데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리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답니다. 효력이 없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제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서 각하되게 됩니다. 그 다음, 관할 원인의 부당 취득. 원래 관할권이 없는데 관할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은 이송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원래 관할권을 지닌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 사안은요, 조계종 서울에다가 소를 제기했죠. 근데 부당형성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죠. 신의칙 위반인데 무효로 보지 않았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봤냐면 여기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이송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는 서울에서 이게 전주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송을 시켜서 전주법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만든다고 해서 효력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도 될 수 있대요. 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판결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집행 채무자는 집행 단계에서는 청구 이해소에 의해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만약에 소가 제기된 단계라면 소송에 응소해 가지고요, 변론기일에 나가서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라는 걸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판결이 다 났단 말이에요. 이미 판결이 다 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집행 단계에서 청구 이해소에 의해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구 잘 이해를 해두시고, 이 문구가 어떤 경우에 나오겠습니까? A가 B한테 사기로 받을 돈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B라는 사람 주소지로 송달을 보내야 되죠. B가 아니라 C라는 사람의 주소지로 송달을 보낸 다음에 C가 마치 B인 양 해서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판결이 확정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혹은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수가 있겠죠.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버려서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기본적으로는 다툴 수가 없겠고, 나중에 혹시 추한 항소 등이 된다 한다면 뭐 그걸로 다투면 되겠지만, A가 집행문 들고요, 여기 판결문 받았죠, 이걸 들고 돈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B의 집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집행관들, 법원 집행관들, 아저씨들이랑 같이 들이닥쳐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B가 이거 뭔데요? 라고 하겠죠. 이 뭔데요? 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가 없죠. 이럴 때에는 이 청구 이해소에 의해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땐 집행 배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결은 이미 확정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의 효과, 이 부분도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 신의칙에 어긋나는 소송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긋나는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는데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 이해소로 집행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 요건 다 외워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법 1조 쓰시고, 의 쓰시고, 내용에는 부모 신람 쓰시고, 판결문 하나씩 언급한 거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반의 효과까지 쓰시면 될 건데, 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권의 인적 범위 보겠습니다. 재판권의 인적 범위. 먼저 재판권의 의인데요.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국가 권력을 재판권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대인적 제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다 미치겠죠. 자, 그러나 국제법 외교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는 재판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뭐 외교 사절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엔 안 나왔는데 북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이 바로 재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존부. 자, 사람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러면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점인데요. 외국 주권국가, 주권을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국가에 대해서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 국가의 모든 행위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양아치 짓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종전 판례는 국제관례상 외국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주권 면제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미국에서 온 공무원이 공무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했으니까 소송은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 너네 공무원이 잘못 저질렀으니까 우리 너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부다라고 하면 미국 국방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판례는요. 현재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죠.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 국가가 주권적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이라 할지라도 사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죠.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소파 협정에 따라 규율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소파 협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쓰고 있다는 건 사실 빌려서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데도 무조건 재판권이 면제되면 안 되니까 제약을 가해서요.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의 국가를 피고로 하여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짙은 글씨만 읽어보면 주권적 행위는 면제되지만 사법적 행위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데 다만 예외가 있죠.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을 때에는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면제론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3년도 4월 달에 최근 판례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었는데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판례도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객체이긴 하지만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이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 외교권은 그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면제되어야 됩니다. 주권적 행위. 우리가 이거 뺏긴 게 을사조약 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그러면서 대사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권에 대한 재판권은 부정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재판권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거 결론만 제가 써놨는데 이게 몽골 대사관이었고요. 이게 이태원에 있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이태원에 있는 땅을 준 거, 여기에다가 외교 공관을 설치한 거죠. 외교 공간이란 것도 결국 우리나라로부터 땅을 빌려야 됩니다. 얘는 땅이 아니니까 빌려야 되죠. 그럼 임대차라는 건 뭐죠? 사법적 계약이죠. 사법적 계약이지만 몽골 대사관은 외교 공간으로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곳이라서 여길 쓰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권적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몽골이랑 대한민국이 협력을 통해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가 준 땅이 있었고요. 원래 우리나라가 준 땅이 있었고 몽골 대사관을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개인의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금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준 땅보다 더 침범을 한 겁니다. 더 침범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한테 이 부분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어라. 이렇게 내린 판시입니다. 주권적 활동이기 때문에 자,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를 통째로 내놓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남의 사유지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료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료는 내라. 그래서 외교 공간으로 쓰는 것 자체를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다. 그 나라가 외교권 행사하는데 하지만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이 있으니까 사용료는 내라.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결론이 나뉘니까 좀 어렵겠죠. 근데 나올 가능성은 뭐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냥 B급 정도? 최근 판례라서 보는 정도? 자, 그래서 저는 여기 판례만 써놨는데 판례 속에 사실 학설이 있죠. 기존 판례가 절대적 면제론의 입장이다가 상대적 면제론의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권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판례 검토입니다. 국가가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똑같다. 그 나라가 빌린다 한들 이 사경제 활동이라면 똑같다. 여기에까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지나친 주권 행사의 포기로서 부당함으로 지금 현재 태도 상대적 면제론이 타당하다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외국을 피고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요. 외국을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집행채권자가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강제 집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경우에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의 개념은, 자,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다. A가 B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B가 주지 않는다. 그럼 A 입장에서는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겠죠. 판결문 갖고 법원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집행해 주세요 하겠죠. 그러면 이 집행기관이 B의 재산이 뭐가 있나 살펴볼 겁니다. 건물주라면 너무 좋겠죠. 건물 그냥 경매 넘겨버려서 돈 만들면 되니까. 근데 건물주가 아니고 B가 그냥 C한테 받을 채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채권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거겠고, 압류를 하면 얼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 C가 원래 B에게 갚아야 되죠. 근데 얼음일 때에는 C는 B에게 갚으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지만 A가 그에 더해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에는요, 이때부터 C는 B가 아니라 A에게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추심 명령입니다. 전부 명령은 채권 양도랑 똑같고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니까 양도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심 명령은 C가 B한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A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압류 추심 명령의 개념을 일단 익히시고 다시 한번 보자면, 제목만 보자면, 외국을 피고로 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한대요. 그러면 외국을 상대로도 사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재판에서 이겼어요. 근데 미국이 돈을 안 줍니다. 미국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집행기관이 미국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빨간 딱지를 미국 국방부에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했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된답니다.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다. 이것도 역시 나오기가 어렵겠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주한미군은 특별한 조문이 있죠. 소파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핵정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존재하는 하자의 책임 전부 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된답니다. 이거 소파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따로 나오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재판권의 물적 범위, 이거는 국제재판 관할권, 사건에 대해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물적 범위라고 단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로 외국과 관련 요소가 있는 섭외적 민사 문제, 섭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듣기로 이게 일본식 한자인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국제적 분쟁입니다. 국제적 분쟁.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였는데 어느 국가의 법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국제재판 관할권 혹은 물적 범위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재판 관할권 하면 쉬운데 섭외라고 하니까 좀 뜬금포 같죠. 자, 여기서도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그 나라 법원에서 하기로 정했거나 혹은 피고가 변론하여 변론관할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법원 가서 굳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 할 이유 없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만 합의나 변론관할이 없는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소송을 수행할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래학설. 자, 종전에는 이에 대한 법규가 없어서 학설이 주장되었던 건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추지설, 거꾸로 추지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해서 거꾸로 추정해서 국내에 만약에 이 토지관할권, 국내 법원이 재판적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라고 보았고, 즉 자, 우리나라 민사소송 규정에서 토지관할은 뭐죠?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갖느냐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거꾸로 적용해서요,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를 따져보자. 이게 역추지설이고요. 그 다음 관할 배분설은 민사소송법의 이념의 기에 조리에 따라 판단하자고 하였다. 말이 좋죠. 조리는 근데 상식입니다. 그냥 일반 상식.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념의 기회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민사소송의 이념은 아까 1조에서 봤던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정역추지설. 이건 이름 그대로 뭐 같아요? 거꾸로 추지를 하되, 거꾸로 추정을 하되, 수정을 해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역추지설인데 이 의하는 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조리설, 즉 관할 배분설에 따르자. 두 개를 섞은 겁니다. 두 개를 섞은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종래 판례와 국제사법 22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봐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돼서 단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법전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노무사용 법전에 없어가지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넣어놨고요. 이게 사법시험인가 어디에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전에 없는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전에 없는데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국제사법이 조문에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냥 뺏겼으면 되거든요. 조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1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자, 어디? 실자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고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따질 때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경제 이거 뭐죠? 적정, 공평, 신속경제 민사소송법의 이념에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2항은 국제사법과 그 밖에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의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라고 했는데 그 관할 앞에다가 이거 쓰세요. 관할 규정 중에서도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해서 그리고 토자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실토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추지설, 역추지설의 입장이죠. 판단하되 국제재판 관할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특수성의 특자까지 해서 실토특이라고 해서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조문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국제사법이 1998년도부터 2002년도쯤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문들은 원래 있었습니다. 실토특 법리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실토특은 일단 외워주시면 과거의 판례이자 지금 조문이기도 한 것이고 2022년도에는 국제사법이 아예 새로 정비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토지 관할 규정을 참작하라고 했잖아요. 토지 관할 규정이랑 비슷하게 아예 조문들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문 그대로 뺏겨 쓰시면 되는데 우리 법전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2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토특은 써주셔야 됩니다. 실토특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판례. 먼저 중국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해소. 이거 그냥 제목만 보면 중국인이 지들끼리 싸우는데 왜 대체 우리나라 법원이 소송을 해줘야 되지 싶죠. 그런데 자, 갑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 중국인이지만 영업을 하려고 입국했대요. 그 다음 을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대요. 거주지를 마련했대요. 갑이 과거 중국에서 을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그냥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만약에 답을 쓴다면 우리는 어디서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지 포섭을 해주셔야겠죠? 어디서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왔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서 살려고 온 사람이죠.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살려고 온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여기서 살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서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중국인이 대한민국에 추락한 중국 항공기 항공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사고 발생지가 김해공항 인근입니다.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 실토특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답안을 쓴다면 실토특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포섭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그 다음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
그 다음에 형평성 등에 비추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지가요, 김해공항이죠. 김해공항이기 때문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지에서 알아보는 게 증거조사에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증거조사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재판 관할권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실토특은 일단 무조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포섭하기 나름입니다. 포섭은 그냥 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 쓰시는 겁니다. 사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막 여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막 있어요. 문제가 길게 있겠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단서가 되는지를 내가 표시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단서로 삼아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문제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내가 뽑아내가지고요, 이 문제되는 것들을 답에 써주시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수도 있고, 이론만 봤을 때는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법학 좀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법대 괜히 왔다 생각했어요. 괜히 왔다 생각했는데, 자, 이 문제 푸는 사안 들어가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서 보시고 나중에 사례 문제도 꼭 같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문제되고 이게 문제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 일할 때도 똑같겠죠? 일할 때도 의뢰인이 와서, 의뢰인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술을 먹었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는다, 모든 얘기, 쓸데없는 얘기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다 해라고 하고 거기에서 단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가지고 이제 관련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할 때 하시는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국제사법 3조의 일반관할, 여기서부터는 2022년도부터 생긴 조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외워서 쓰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워서 쓰시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조문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번에 보시면 제가 짙은 글씨나 밑줄 한 개도 안 쳐놨죠. 그냥 보고 넘어가자 이런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사람에 관한 소에 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고 표현한 거 우리나라 법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답니다.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답니다. 그 다음 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 등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외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만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답니다.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요, 주된 사무소, 영업소 등 본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역시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여기 왜 표시 안 해놨을까요? 민사소송에서 토지 관할도 똑같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지가 관할권을 갖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별 관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이것도 민사소송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국제재판 관할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좀 임기응변하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2조는 실토특 외워서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민사소송법 조문을 펼치세요. 그거랑 비슷하게 쓰세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2022년도에 개정되어서 추가되었다, 그렇게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혹시 나온다면. 자, 그래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경우에도요, 역시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것만 보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특별 관할과 관련된 조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근로계약에 관한 것만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 43조 근로계약에 관할은 굳이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면,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마지막으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소를 우리나라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구글사가 들어와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구글이랑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구글이란 곳에 사무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한 데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도 된답니다. 좀 완화해주고 있네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소는 근로자의 일상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사용자 측에서 소를 제기할 때 얘기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소를 제기할 때는 그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살았던 곳 거기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자, 관할 합의에 관한 조문도 국제사법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조문에 따라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합의한 때에만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 외국 법원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관할 합의가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도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구글에서 소송을 제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구글 본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기 싫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저기 미국에 있는 본사에만 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관할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것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가 아니라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만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들은요, 조금 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써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 관할인데 이것도 민사소송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뺏겨온 겁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라는 특이한 조문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짙은 글씨에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의 관할은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